그러면은 이제 오늘 시작 공부해볼 거는 이스케이프 병원균에 관해서 해보기로 했죠. 이스케이프이라는 말은 참 잘 짓기는 했어요. 이스케이프이라는 영어 단어 자체만 보면 물론 스펠은 조금 다르지만 탈출하는 뜻이 갖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이 딱 여기 나온 그 균들이 지금 갖고 있는 항생제로부터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아서 끝까지 지금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아주 고위험군으로 지금 분류가 된 균들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연구를 할 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한번 공부를 해볼 거고요. 각자 균을 하나씩 맡겼는데 잘 준비했겠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당연히 모르는 게 당연하고 준비한 거 안에서 준비해보고 안 되는 건 제가 메꾸든지 아니면 AI 도움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순서대로 갈게요. 그럼 정민이가 제일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저는 일단 엔테로코커스 비시움을 맡았는데요. 얘는 일단 한국말로 얘기하면 장구균, 장내 구균이어서 장에 있는 균을 뜻합니다. 얘는 일단 주요 감염이 돼서 생기는 질환들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요로 감염이 있어요. 그래서 소변에서 균이 가장 많이 분리되고, 그리고 폐혈증, 균혈증이라고도 하는데 얘네는 이제 혈액에 균이 들어가서 감염이 되는 거고, 심내막염은 이제 심장내막에 염증을 일으키는. 근데 이거는 약간 드물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수막염, 특히 신생아에게 드물게 발생하는데 수막염은 뇌 수막에 생기는 염증이라고 하고요. 창상감염이랑 복강내 감염, 담즙관 감염도 나왔는데 창상감염을 뭔지 아직 못 찾았거든요. 창상은 네. 그 뾰족한 거 찔려서 상처가 났을 때 그 창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딘가 찔려서 우리가 안에가 노출됐을 때 그때 균 감염이 일어날 때 엔테로코커스 쪽이 감염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예요. 걔네는 그래서 이제 수술이나 기부 삽입 후에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감염들은 주로 이제 면역 저하자나 고령자, 이제 만성 질환자, 장기 입원 환자에게서 문제가 많이 된다고 하고요. 감염 질환은 여기까지 찾았고, 이제 이거 장구균의 이제 특성이, 얘는 그람 양성 구균으로 현미경으로 보면 둥글고 쌍으로 있거나 짧은 사슬 형태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얘는 이제 조건 현기성이어서 산소가 있어도 없어도 생존이 가능하고, 광범위 환경에 내성이 있대요. 그래서 막 1045도, pH 4.510, 5.0의 고염 환경에서도 생존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내 정상균이기도 한 거는 이제 건강한 사람의 장이나 비뇨, 생식기 등에도 존재를 하고, 이건 아까 교수님께도 여쭤봤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병원성 인자여서 이제 바이오 필름을 형성하는 것과 응집 물질 젤라티나제 등에서 조직 침투와 감염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이 두 가지는 아직 저 잘 못 찾아서 모르겠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특성이 다제내성인 것 같아요. 여러 항생제의 내성을 가지기 쉽다고 합니다. 이 균이. 그러니까 이스케이프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이 엔테로코커스 페시엄 치료에 사용되는 이제 항생제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페니실린이랑 암피실린이 나왔는데 일부 균주에 효과가 있으나 내성이 되게 많아서 약간 그렇게까지 효과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방코마이신 내성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내성이 많다고도 하는데 방코마이신은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리레졸리드랑 닥토마이신, 퀴노프리스틴, 달코프리스틴, 테이코플라닌 이렇게 얘네가 이제 좀 더 센 항생제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VRE 치료에 사용이 된대요. 이 VRE가 방코마신 레지스탕트 엔터코커스로 방코마이신 얘기인 것 같은데 아직 여기까지 잘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항생제 내성 원리는 내성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전자 변이나 아니면 이제 획득해서 세균이 돌연변이나 다른 세균으로부터 내성 유전자를 받아오고, 그리고 이제 효소를 생성해서 항생제를 분해하거나 비활성화하는 효소를 만들어서 항생제 효과를 없앤대요. 아니면 이제 타깃 변화를 해서 항생제가 작용하는 세포벽 단백질이 변형되어 항생제가 결합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제 약물 배출 펌프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항생제가 세균 안에 들어와도 밖으로 내보내는 펌프를 가진다네요. 투과성이 감소돼서 세표박 구조를 바꿔서 항생제가 세균 안으로 들어가기 어렵게 하기 때문에 원인이 된다. 그리고 이제 얘의 대표적 내성 메커니즘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VRE, 반커머신 레지스탕트 엔터코커스 VRE가 해당이 되고 다제 내성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내성 메커니즘이에요. 고마워요. 열심히 준비를 하고 했어요. 한번 박수. 발표 2번 하려니까 힘들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 엔테로코커스는 이름 자체가 엔테로가 안에 내부에 장이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코커스는 둥글둥글한 균입니다 라고 이름 자체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VRE라 그래서 반코마이신의 내성을 갖는 엔테로코커스 파시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항암제 개발 거의 1순위에 가까울 정도, 1순위에서 2순위 정도 사일 거예요. 정말 빨리 지금 개발돼야 되는 그런 양성균입니다. 그럼 양성균은 사실 이스케이프 여기 지금 총 6개 중에 양성균 2개밖에 없어요. 둘 다 문제가 비슷해요. 양성균을 죽이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한동안 반코마이신이었거든요. 그 전에가 메치실린이라는 약이었고, 당연히 내성이 없으면은 페니실린 계열로 충분히 억제가 가능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거의 안 되죠. 근데 그 둘의 내성을 갖는 순간 이제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한데, 다행히 반코마신 뒤에 몇 가지 약물들이 나왔어요. 우리가 공부해보기도 했는데, 리메졸리드는 몇 안 되는 완전 합성 기반으로 만들어진 항생제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도 쓰이지만 제가 알기로 아마 그 결핵균 치료할 때도 같이 병행하는 약물로 쓰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조금 공부를 해봤지만 그 뒤에 나오는 데프토마이신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아마 기억이 맞으면은 그 세포막 내지는 벽 쪽에 있는 데를 타겟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름이 조금 다르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테익스박틴 계열도 하나가 있을 거예요. 테익스박틴은 뭐냐, 그런 파지티브에 펩티도 글라이칸 뭐죠? 우리가 그런 양성균 세포막 바깥에 벽이 하나 만든다 그랬는데 그 벽을 만드는 거를 억제하는 종류가 페니실린 계열이었는데 이 테익스박틴은 그게 아니라 요거를 만드는 원자재를 한번 이렇게 변형시켜서 펩티도글라이칸에 써야 되는데 그 변형시키는 리피드 1, 리피드 2를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거는 내성 만드는 균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가 돼갖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약이 아직 개발은 안 된 걸로 아는데 개발이 빠르게 승인이 났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지금 아마 거의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최후의 보루 중에 하나로 여겨져요. 그리고 메커니즘은 쭉 설명해 준 게 아마 그래도 시연이는 자리가 때 몇 번 없어서 아마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나머지 분들은 좀 기억이 날 법한 게 우리 항생제 내성에 대해서 좀 배웠었죠. 크가지 4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그 4가지가 그대로 나왔어요. 뭐냐면은 약이 결합하는 단백질 뺐던 효소에 타겟팅하는 사이트에 구조가 바뀌어서 더 이상 약이 안 듣는 거, 약을 분해시키는 효소를 만드는 거, 약이 흡수가 안 돼도 세포막이 바뀌는 거, 그리고 들어온 약을 쉽게 배출해내는 인플럭스 펌프, 그 4가지가 이제 주 메인이었는데 싹 다 나왔으니까 이걸 한번 다시 한번 리마인드 겸 한번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감염증에 관련된 것도 얘기를 잘 해줬는데 제일 유명한 건 요로 감염이에요. 그래서 요로 감염이라 그러면은 요로 쪽에는 원래 세균이 존재하지 않는데 어떤 이유론가 해서 그 요도 입구 쪽으로 해서부터 감염이 일어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그쪽 관련된 게 있었고, 그리고 대부분은 요로 감염이 아닌 이상은 아마 다른 균들도 많이 비슷할 건데 병원에서
수술하거나 내지는 면역이 안 좋거나 나이가 들어서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병원에서 자주 감염되는 위험한 그 슈퍼박테리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 균이 스테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였을 거고 아마 은영이었던 걸로 기억하죠? 네, 맞아요. 그쵸? 그러면은 은영이가 그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일단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 이걸 학명으로 먼저 보자면 일단 코커스라는 뜻이 구균이라는 뜻이에요. 앞에 스타필로가 붙은 건데 스타필로는 포도송이라는 의미로 돼 있어서 스타필로코커스 하면 포도송이처럼 뭉친 구균이라는 뜻이고 뒤에 이제 아우레우스가 오는데 이 아우레우스는 황금빛의 그러니까 노란빛 이런 걸 뜻해요. 그래서 이게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 하면 이제 황색 포도상 구균인데 이게 혈액 한천배지 같은 데서 배양했을 때 보통은 스타필로코커스 같은 균주가 흰 콜로니를 형성을 하는데 이 아우레우스는 노란빛을 띠는 황금색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붙었고 그다음에 앞에 설명한 균처럼 이 아우레우스도 그람 양성균이에요. 거기다가 통성 현기성이라고 해서 산소가 없어도 생존이 가능해요. 근데 이 아우레우스가 피부 감염부터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전신 감염까지 굉장히 매우 다양한 질환을 유발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피부에는 봉화지경이나 종기나 상처를 통한 감염 등이 있고 이제 전신 감염에는 이제 혈액이 감염돼서 혈액 속에 전신적으로 이제 감염이 되는 폐혈증이라든지 아니면 관절염 그리고 이제 독소 관련 질병도 있는데 이 아우레우스가 TSST1이라는 이제 독소를 형성을 해요. 그래서 이게 톡식 쇼크 신드롬이라는 독소성 쇼크 증후군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이 독소가 슈퍼 항원이라고 해서 이게 원래는 면역 반응이 자물쇠와 키처럼 좀 그렇게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 슈퍼 항원 같은 경우는 되는 대로 마구잡이로 막 T셀을 과활성화 시켜가지고 사이토카인을 되게 과분비를 시켜요. 그래서 과도한 면역을 활성화시키는 건데 이 독소가 보통 단백질 독소 같은 경우는 60도에서 80도 정도면은 얘도 단백질이기 때문에 구조가 깨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독소는 열의 안정성이 있어가지고 100도씨 정도에서도 활성이 있대요. 그래서 열 안정성이 있어서 식중독을 일으키기도 하는 그렇게 독소 관련 질병도 일으킨다고 해요. 근데 이 황색 포도 상교균이 보통 사람 피부에도 많이 살고 있어요. 이렇게 위험해 보이는 균이. 근데 이 균이 정상적인 사람한테는 보통 한 30에서 50% 정도 사람의 피부나 비강이 정상적으로 존재를 하는데 건강한 사람의 경우 피부 장벽이나 또 1차 면역 반응, 대식세포나 이제 수지성 세포가 이제 섭식 작용을 함으로써 그렇게 1차 면역 반응 선에서 잘 조절을 해대는데 근데 이제 면역이 약해짐의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회 감염균이라고 opportunistic pathogen이라고도 불린대요. 그래서 이게 면역이 약해짐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했는데 그래서 보통 병원 내 감염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HAI라고 Hospital Acquired Infection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병원에는 면역이 저하된 환자가 굉장히 많아요. 수술 환자라든지 중환자라든지 아니면 면역 억제 치료 중인 사람들이라든지 이제 이런 사람들은 면역이 억제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이런 균 제거가 힘들고요. 1차 면역 반응 선에서. 그리고 또는 의료기기 삽입을 통해서 이 균이 의료기기 표면에 강하게 달라붙어서 바이오 필름을 형성하는데 이 바이오 필름을 형성함으로써 면역세포와 항생제 모두로부터 보호를 받는데요. 그리고 이제 항생제 내성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건데 특히 병원에서는 MRSA가 굉장히 많대요. 근데 이게 기존 항생제로 잘 안 죽고 감염 치료가 어려운 건데 이 MRSA가 뭐냐고 하면은 이제 스타필로코커스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티실린 센시티브 병이던가 아니면 메티실린 레지스턴트 두 가지 형이 있는데
이 센시티브형이 MSSA고 레지스턴트형이 MRSA예요. 이게 메티질린이라는 게 베타락탄 계열 항생제 종류거든요. 그래서 이 베타락탄계의 센시티브한 감수성을 갖는 일반형이랑 베타락탄계의 레지스턴트한 내성을 획득한 변형,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MRSA는 어떻게 베타락탄 계열 항생제를 무력화하느냐를 보면은 이제 핵심은 MACA라는 유전자에 있어요. 그래서 이 MACA 유전자는 PBP2A라는 특이한 단백질을 형성을 하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은 먼저 베타락탄 계열 항생제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네, 박테리아는 먼저 세표벽이 있는데 이걸 펩티도글라이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펩티도글라이칸은 페니실린 바인딩 프로틴인 PBP가 펩티도글라이칸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베타락탄 계열은 이 PBP의 바인딩에서 펩티도글라이칸 형성을 방해함으로써 박테리아를 억제를 하는데 이 맥의 유전자는 PBP2A라는 PBP랑 다른 특이한 단백질을 형성을 해서 결국엔 베타락탄 계열이 결합이 불가능하게 해서 내성을 형성을 해요. 그러면 이 맥A 유전자가 보통 건강한 사람 피부에서는 베타락탄 계열의 센시티브한 형이 보통 있는데 맥A 유전자가 발현됐다 하면 레지스턴트한 형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유전자가 발현되느냐 하면 이 유전자는 SCC 맥 염색체 이용 유전 요소라는 곳에 위치해 있어요. 이게 아우레우스의 염색체에 끼워질 수 있는 유전자인데 쉽게 얘기하면 USB 메모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SCC 맥은 보통 다른 전달 도구를 통해서 박테리아 사이에서 전달을 하는데 아까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오리지널 진 트랜스퍼라고 이제 균과 균끼리 주고받는 프로세스를 통해 내성을 획득을 해요. 그래서 일부 SCC100 요소가 플라스미드에 실려서 전달이 되거나 또는 또 다른 가장 유력한 경로 한 가지가 박테리오파지에 의한 형질 도입인데 박테리오파지는 일단 박테리아를 감염시키는 바이러스라서 이 박테리오파지가 아우레우스를 감염을 해요. 그리고 이제 파지가 SCC-맥 일부 DNA를 바이러스 캡시드에 도입을 하고 이제 그 파지가 감염시킨 박테리아를 깨고 나와서 다른 박테리아를 감염시키면 이 SCC-맥도 같이 전달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새로운 박테리아가 그 파지의 SCC-맥을 자기 염색체에 통합을 해서 이제 그렇게 MAC 유전자를 도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MRSA가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병원 같은 환경에서는 항생제 사용이 많기 때문에 선택 압에 의해서 내성균주가 살아남아서 이렇게 병원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생제 치료는 이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MSSA 같은 경우에는 베타락탄 계열 항생제의 감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베타락탄 계열 항생제에 잘 반응을 해서 이제 이 항생제로 치료를 하면 되는데 MRSA 내성형 같은 경우에는 메티실린을 포함한 베타락탄 계열 항생제에 이미 내성을 가진 균주예요. 그래서 방코마이신이나 다토마이신, 리니졸리드 같은 항생제를 이제 정맥 주사해서 치료를 한다고 해요. 우와, 정말 열심히 잘 생겼습니다. 사실 아까 전에 그 유전자 파트까지 들어간 건 진짜 너무너무 잘했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곧 연구를 곧 시작할 몇 가지 그 내성균주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저희가 그 유전자 공부를 조금 할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지금 무슨 균을 공부하고 있고 이 균이 어떤 원리로 지금 내성을 갖고 있는지까지 아는 상태에서 공부를 해야지 좀 더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너무너무 얘기 잘했는데 제가 요 S 아우레우스의 그 MRSA를 보통 멀사라고 이제 E가 없지만 이제 넣어서 좀 편하게 읽게 멀사, VRSA를 멀사라고 이제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걸 지금 구해보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어려워서 네, 아직은 없고 요 황색 포도상구균 이름도 너무너무 설명을 잘해줬어요. 이름 자체가 정말
포도송이처럼 생긴 동글동글동글한 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현미경으로서 관찰을 하면요, 균 자체는 동그래요. 동그란데 자기들끼리 뭉쳐서 이렇게 자라거든요. 근데 그 뭉치는 게 정민이가 설명해준 엔테로콕사이 같은 경우는 자기들끼리 이렇게 뭐 두 개, 조금 해봤자 몇 개 이렇게 조금 길게 했으면은 이 포도상무균은 이름이 포도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포도처럼 주렁주렁 자기들끼리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봤을 때 포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좀 비스무리한 이렇게 전체적으로 얼기설기 있는 형태로 여러 개가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균을 꽤 오랫동안 많이 연구를 해봤거든요. 이게 정말 센 노란색의 그 색깔이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지금 어떻게든 구해보는데 내성균이 아닌 거는 구하긴 했어요. 주말에 제가 접종을 해놓고 왔는데 아무리 봐도 그 균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받은 게 잘 받은 게 맞나 지금 싶은데 그래서 이것도 아마 저희가 연구를 하게 될 거라는 거 알려줄게요. 그리고 아까 슈퍼톡신도 얘기했는데 이 균은 여러 감염증에 문제가 있고 실제로 병원에서 말하는 그 슈퍼바큐라이트 대표적인 그 균 중에 하나인데 이건 병원에 갔을 때 이야기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끔 감염되는 얘기로 나오는 게 빈도수는 적지만 그 슈퍼톡신을 톡식 샥 신드롬이라고 아마 했을 거예요. 이게 피부증으로 하나가 나타나는데 정말 피부병 중에서 이렇게 되게 강렬하게 짧은 시간인데 전체가 부어오르고 짓무르고 되게 괴로운 종류의 피부병을 앓고 있어요. 그게 만약에 내성균이다 그럼 치료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되게 걸리면 안 되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 지금 얘기하면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할게 저희 이 균들을 다룰 때는 이 균은 얘기를 들어서 알겠지만 opportunistic pathogen이라고 해서 기회 감염 우리가 약할 때 감염이 되는 거라서 일반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끔 오면 안 좋을 때도 있고 위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관리하는 것들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언제 한번 다시 한번 이런 병원균들 다룰 때 어떻게 더 조심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시간 때문에 또 다음으로 빨리 넘어갈게요. 근데 교수님 있잖아요. 네. 제가 아까 음. 그 혼자서 이거 할 때 저도 황색 포도상균을 좀 봤었거든요. 네. 근데 이 MRSA 그 월사라고 하는 얘가 제가 찾았을 때는 황색 포도상주균의 변종이라고 나왔는데 네. 아닌 거예요. 그리고 막 음. 감염이 이제 병원 내 감염과 지역사회 감염의 언어가 달랐거든요. HA 멀사하고 CA 멀사 이래서 HA는 면역력이 약한 환자한테 나타나고 CA는 건강한 사람한테도 나타날 수 있다 라고 저는 저는- HA랑 CA는 처음 들어봐서 잘 그래요? 모르겠는데 근데 그 변종이라는 말은 네. 같은 그 S 아우레우스 안에 다 묶여요. 아, 다 묶이고 이건 마치 예시를 이렇게 딱 들고 싶은데 지금 그걸 딱 모르겠는데 사람으로 예시를 들면 너무 안 맞는 게 많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똑같은 그 균인데 우리가 균을 구분하는 거는 그 기준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리보소메인 어떤 특정 부위였잖아요. 그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억제를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유전자를 하나 더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다 같아요. 단지 거기서 일부 차이가 좀 나는 거는 종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 그래서 S 아우레우스까지는 같고 그 다음에 그 아우레우스가 종을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 스페시스를 그 밑에 서브스페시스 하나를 더 표현해줘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걸 더 한 번씩 구분해 주는 거죠. 자, 오늘 잘 얘기해줬고요. 다음에 오늘 만약에 시간이 안 되면은 그 다음에는 다음번에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높은 놈이가 마지막 시연이는 매일 할 것 같긴 한데 자 우선 한 대까지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다음에 채연이. 저는 클랩시엘라 뉴모니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거는 폐렴 간균이라는 뜻입니다. 뉴모니에가 뉴모니아라는 폐렴을 뜻하는 용어에서 온 이름이고요. 이의 특징은 gram 음성 세균이고 운동성이 없는 세균입니다. 또한 락토스를 발효하는 특성이 있고 통성 향기성 세균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캡슐이 발달해 있다는 건데 이게 바로 면역을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만듭니다. 근데 이 캡슐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두껍고 표면이 미끄러워서 점액질처럼 느껴지는데 이걸 통해서 백혈구가 식균작용을 할 때 방해를 해서 면역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착이 쉬워가지고 인공 삽입물 같은 데에도 잘 달라붙어서 밖에서 어떤 것들이 이렇게 삽입이 됐을 때, 체내로 삽입이 됐을 때 거기에 부착돼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캡슐 안에 수분 함량이 되게 높아서 그 건조한 환경에도 강하고 소수성 독성 물질이나 바이러스의 침입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보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주로 일으키는 질환은 폐렴이고 뭐 다른 균들과 마찬가지로 요로 감염이나 폐혈증을 당연히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거는 보통 면역이 저하된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데 그래서 병원 내 감염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성 질환자도 엄청 걸리기가 쉬운데 당뇨나 만성 폐질환, 알코올 중독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감염되기 쉽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으로 카테터 같은 인공 삽입물이 들어올 경우 감염될 위험이 당연히 크고 이 균을 억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항생제는 1차적으로는 3세대 항생제인 세팔로스포린이라는 항생제고 아미노글리코사이드라는 항생제도 1차적으로 많이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베타락탐, 베타락타마제, 억제제, 복합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베타락탐계 항생제 자체가 세균의 세포벽 합성을 저해해서 세균을 죽인다고 앞에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부 세균은 그 베타락타마제라는 효소를 만들어가지고 그 항생제를 분해하는 거예요. 베타락탐 항생제를 분해해요. 그래가지고 내성을 갖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억제제를 넣어가지고 이 효소 자체를 막아가지고 항생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 베타락탐을 분해하는 효소를 억제하는 억제제를 넣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치료하기도 하는데 이 균이 CRE로 유명한데 CRE는 앞에서 막 멀사나 VRE가 나왔던 것처럼 CRE 자체도 C가 카바페넴이라는 성분인데 그 카바페넴에 대한 내성을 갖고 있는 균주라서 CRE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CRE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약간 다제내성 균주에 감염이 됐을 때는 폴리믹신이나 티게사이클린 같은 애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거기에 이제 더해서 신규 베타락탐, 베타락타마제, 억제제, 복합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성 균주가 이 항생제의 내성을 갖는 원리는 앞에 또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베타락타메이스를 생성해가지고 그 베타락탐계열 항생제를 분해하는 거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다제내성 유전자 보유 이게 그 플라스미드로 그 내성을 갖는 유전자를 세균끼리 전파시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공유를 해가지고 그 내성을 갖는 유전자를 갖는 세균들이 훨씬 이렇게 늘어나도록 만드는 거고 아까 나왔던 것처럼 그 자약제를 배출하는 펌프를 활성화시킨다든지 아니면 세포 외막에 있는 단백질을 변화시키는 거 그리고 항생제의 표적을 변형시키는 거 그런 이렇게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클렉션라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카바페닌 계열이 가장 마지막 세대 그 베타락타무계예요. 그래서 정말 강력한 의약품으로 쓰이고 있었는데 그 카바페닌이 뚫려버린 거예요. 거기에 대한 내성을 강하게 갖고 있는 균들이 나타났고 그 무력화시키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베타락타메이스라고 하는 효소인데 약간 우리나라는 독일식으로 잡고 그걸 베타락타마제라고 이제 읽어서 그것도 맞는 표현이에요. 그 라타메이스가 종류가 근데 지금 종류가 몇 개가 있을까? 근데 그 중에 정말 강력한 게 메탈로 베타 라타메이스라고 하는 메탈과 이제 연결된 건데 그거는 억제제가 지금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정말 광범위하게 무력화를 잘 시켜갖고 이거는 연구가 정말 많이 필요하고 그 항생제 연구에서 최1순위를 꼽히는 쪽이에요. 이 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이쪽에 맞춰서 또 연구를 직접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세부 사항들은 다음번에 공부해 볼게요. 시간이 정민이 나중에 시간이 중간에 나가야 되면은 네. 하다가 바로 나가면 돼요. 한번 그 다음은 소리가 아시네트박터 바우만입니다. 그쵸? 한번 거기를 두려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시네크박터 바우마니는 gram 음성 세균이고 주로 병원 환경에서 감염되는 기회 감염균입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환자에게 병원 내 감염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균 중 하나이고 WHO에서 지정한 치명적인 위협균 중 하나입니다. 이 균이 일으키는 질병은 다양한 부위에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일단 폐렴을 일으킬 수 있고 그리고 요로 감염, 혈류 감염, 심화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ICU에 있는 환자들이나 기관석관, 중심정맥관 같은 침습적인 시술을 받은 환자에게 잘 감염됩니다. 이 균의 특징은 건조한 환경에서도 오래 생존하는데 보통 일반적인 세균은 건조하면 죽는데 이 균은 병원 환경의 침대나 벽이나 기계 표면 등에서도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전파되기가 쉽고 바이오 필름을 생성하는데 플라스틱 표면에 달라붙어서 막 형태로 분집을 만듭니다. 이 상태에서는 항생제도 안 들고 면역세포도 못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다약제 내성이라고 제일 문제인 부분인데 항생제가 안 들어서 치료가 어렵습니다. 이 균에 사용하는 항생제는 기본적으로 사용 가능한 항생제가 매우 제한적인데 아직 사용할 수 있는 항생제는 카바페넨계 항생제가 있는데 이건 원래는 잘 들었는데 이젠 이 내성균도 많아졌고 그리고 최후의 보루인 콜리스틴 항생제가 있는데 신장 독성이 커서 이것도 문제가 되고 티게사이클린 항생제가 있는데 이건 조직 침투는 좋지만 혈중 농도가 낮아서 혈류 감염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박탐 항생제가 있는데 이거는 베타락타메이즈 억제제지만 이 균에도 직접 항균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약물로 듀로박탐과 설박탐을 섞어서 사용하는 것과 세피데로콜 등을 사용해서 일부 내성균에도 효과를 볼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항생제 내성 메커니즘으로는 효소를 만들어서 항생제를 파괴하는 게 있는데 베타락탐 계열을 잘라서 무력화를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OXA5의 베타락타메이즈 부분에서
포린 채널 감소를 하는 게 있는데 박간막의 포린을 줄여서 항생제가 세포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플럭스 펌프를 사용해서 들어온 항생제를 밖으로 뿜어내는 방법이 있는데 예시로는 ADBC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깃을 변형해서 이제 항생제가 결합해야 하는 세포 내 단백질의 구조를 변형해서 항생제가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바이오 필름을 형성해서 항생제가 잘 침투하지 못하고 면역 반응도 역화되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잘 준비했어요. 지금 설명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들 다 설명을 너무 잘해줘갖고, 근데 아마 들으면서 좀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아까 클립실라라는 얘기가 많이 겹치지 않나요? 상당히 많이 겹치긴 해요. 근데 실제로는 다른 균이고 메커니즘은 비슷한데 실제로 거기 만들어내는 베타락타미즈도 다른 기업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그 치료할 그 목적이 되는 항생제는 우리가 따로따로 개발을 해야 될 상황이 높아요. 아까 한 가지만 중간에 한번 얘기를 하면, 여기 콜리스틴이라고 아까 소리도 한번 얘기를 잘 해줬는데, 콜리스틴이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은 처음 듣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혹시 폴리맥신이라는 약을 혹시 들어봤을까요? 우리 사실 지난번에 바로 아까 전에 2020년도 셀 논문 할 때도 새로운 의약품 할 때 폴리맥신이 나왔었거든요. 그거는 세포막을 나중에 파괴할 수 있는 의약품인데, 지금도 유효한 강력한 약이지만 좀 독성이 많고 세라피틱 윈도우라 그래서 우리 인체에는 독성을 나타내지 않으면서 그 병원균을 잘 죽일 수 있는 그 농도가 되게 그게 좁아요. 그래서 쓰기가 되게 어려운 약물인데 지금 최고의 보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 좀 기억해 놓으라고. 콜리스틴이 폴리맥신이다. 폴리맥신도 시리즈가 있어서 폴리맥신 2에 해당하는 열이에요. 자, 그러면 시간이 그래도 됐으니까 한번 최대한 가봅시다. 근데 자. 바이오 필름 형성이 뭐예요? 소리도 바이오필름은 나오고 저도 나오는데 계속 뭔지 지금 모르겠어요. 앞에 쭉 다 나왔고 그니까 또 그 뒤로도 나올 거예요. 바이오필름은 뭐냐면요. 네. 성분만 보면은 우리 인체 내에서 가장 비슷한 게 가래랑 비슷해요. 콧물이라든가. 근데 이거는 박테리아 거에서 또 달라서 그래서 그 구조를 보면요. 결국 다당체 폴리머를 자기 바깥에 뿜어내 갖고는 주변으로부터 은폐하는 작업도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면역세포가 세균을 인식하면 그 다음에 공격을 해서 어떻게든 없앨 텐데 그 자체를 막아주는 거예요. 왜냐면 그 겉에 끈적한 다른 걸로 덮어놨으니까 인식을 잘 못하게. 두 번째로는 그 끈적끈적한 그 거기로는 약물이 또 흡수가 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박테리아가 자기를 보호하는 아주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고, 사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에서 메인으로 다루지는 않지만 바이오필름을 파괴하는 방법에 관한 것도 항생제 연구에서 중요한 파트가 될 영역이기도 해요. 그거를 조금 과소평가하는 면이 있지만, 그것보다 근데 더 큰 건 지금 내성 문제거든요. 내성만 없으면은 바이오필름을 형성해도 어떻게든 그걸 억제하는데 그러니까 인체가 치명적인 레벨까지 가지 못하게 그럴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게 우선순위는 좀 낮다 보니까 그래서 메인으로 다루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영이는 안 할 줄 알았던 것 같지만 처음 보니 교수님 저 시간표 보여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네. 어차피 다 공개될 건데, 이거 그리고 아직 조금 미정인 부분들이 있어갖고 요거는 최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외고 받아놓고 나 교수님 거 다 봤어요. 그러면은 안심하고 있었던 지영이 한번 해봅시다. 저는 앞에 말한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거의 겹치는 게 많아서 간략하게 가겠습니다. 우선 저는 슈도모나스 에도시노사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슈도모나스 에도시노사는 gram 네거티브 박테리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인 것은
뭐 어네어로빅 박테리아인데 노멀 것 플로라가 뭐라 말해야 되지? 약간 장의 정상 균총? 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장에 사는 박테리아고 우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낮은 비율로 막 응급 아니지만 이제 병원 같은 곳에서 면역력이 낮은 환자들한테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AHAP라고 호스피탈 에콰이어 뉴모니아 또는 노소코미얼 뉴모니아라고 불리는데 보통 폐렴으로 죽지 않고 sepsis라고 죽습니다. 그 sepsis 말로 폐혈증? 그래서 뭐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박테리아가 몸에 많이 퍼져가지고 이제 죽는 건데 또 앞에서 말한 것처럼 뭐 2017년 WHO가 발표하기에는 MRPA, 뭐 CRPA라고 해서 메티실린과 뭐 카바페넨의 뭐 레지스턴트를 가지고 있고 카바페넨으로 죽일 수 없는 이유가 똑같이 베타락타넴이 있어가지고 베타락타메이즈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카바페넴이 그 다른 베타락탐 링을 가지고 있는 안티바이오틱에서 최상위라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좀 많이 이슈가 되었고 특징으로는 우선 파요카야닌이라는 물질을 생성해서 녹색으로 보이므로 농농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박테리아가 일으키는 병으로는 아까도 말했듯이 뭐 뉴모니아, 그러니까 폐렴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acute or chronic infection이라고 해서 급성 또는 만성 질병, 그 다음에 만성 폐색성 폐질환, 그 다음에 암포성 성증, 캔서 등을 일으킵니다. 보통 아까 HAP라고 했는데 보통 환자들이 왔는데 이거는 뭐 동구당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직간접적인 컨택 또는 아니면 환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것으로도 인펙션이 일어날 수 있고 네. 인펙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까 카바페넴이 듣지 않는다 했는데 아까 교수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콜리스틴이 아직도 효과적이고 있고 이 에르시노사가 뭐라 해야지? 인펙션하는 경면수 LPS를 통해서 뭐 엔도사이토시스를 뭐 맞거나 아니면 바이오필름 이런 걸 통해서 인펙션을 합니다. 또 추가적인 거는 뭐 분비하는 엑소톡신 중에 엑소톡신 A가 있는데 이 엑소톡신 A가 ADP 라이보시레이션을 막아가지고 프로테인 합성을 저해한다 해가지고 뭐 인펙션이 됩니다. 뭐 저항성을 갖는 거는 앞에서 다 말씀했듯이 뭐 아우터 멤브레인의 투과성을 좀 조절하거나 아니면 이플러스 펌프, 그다음에 베타락타메이즈 같은 엔자임 액티비티가 있고 또 폴리신탈진 트랜스퍼,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오필름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잘했어요. 안심을 했지만 발표를 했고 그래도 발표를 잘 끝냈다. 사실 내용들이 많이 겹치면서 정말 이것도 연구를 해보면 알겠지만 되게 다른 길이에요. 특히나 이 슈도모나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필름을 잘 생성하기 또 유명해갖고 아마 이제 다루면서 알 거예요. 색깔이 정말 녹색으로 바뀐다. 그리고 바이오필름 같은 위에 뭔가 이렇게 끈적끈적해 보이는 것들이 눈으로도 이거는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할 거고 여기서는 주로 다루진 않지만 이 균은 연구하기 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형광물질을 스스로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균을 우리가 다른 형광인자를 안 넣더라도 본인이 형광물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분석기기를 통해서 그걸 검출하기가 좀 용이한 편이다. 이런 것도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균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알겠지만 요 메탈로 베타 락타메이즈 여기 보면 유전자 번호랑 그 종류가 달라요. 다 보면은 그래서 아주 강력한 베타 락타메이즈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지금 다양한 기전들을 한꺼번에 다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려워요. 이 세 개는 결국은 요약하면은 그 항생제를 배출하는
그 기전도 여러 개를 지금 한꺼번에 다 갖고 있는 거지. 약이 효과를 잘 못 보도록 하는 아주 강력한 병원체다. 이런 것만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시가 넘어서 들어가 보고 지원이 안심했겠지만 생각보다 일찍 끝나서 우리 한 조금만 더 하고 끝낼까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엔테로박터는 아까 전에 얘기한 거랑 조금 차이가 나는 게 그 단일균주 병원균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시연이가 안 되는 부분 제가 조금 더 도와줄 테니까 아까 전에 급하게 와갖고 한 준비하느라고 준비할 시간이 좀 적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엔테로박터는 독은 병원 내 감염이 대부분이고요. 요로 감염이나 호흡기 감염 중 폐렴, 혈류 감염, 수술 부위에 감염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엔테로박터 혹은 그람 음성 막대균이고요. 통성 현미성균이고 주변 평모를 통해서 이동하는 운동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토달이 형성하지 않는 세균인 비아포 형성균이고요. 앞에서 말한 LPS와 바이오필린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환경에 잘 적응하고 영양 요구도가 낮아서 최소한 대지에서도 증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항생제가 너무 많았는데 그 중에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찾아보니까 1차와 2차로 나누더라고요. 이걸 나누는 이유는 카바페네 내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카바페넴은 바제내성균의 치료에 거의 최후 수단이기 때문에 최후 수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1차는 세페핀이나 아미노글리코사이드를 사용하고요. 2차에는 카바페넴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생제 내성 기전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인 염색체성 MPC 베타락탐 메이즈입니다. 이것은요 엔테로박터의 염색체에 있는 효소로 모든 엔테로박터균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평소에는 기저 수준으로 적은 양만 생산되다가 1, 2세대의 세팔로스포린과 페니실린에만 내성합니다. 근데 베타락탐 항생제에 노출이 되면 베타락탐 항생제가 세포벽 급속을 억제하고 세포벽 표현이 AMPR 조절 단백질에 결합을 하고 EMPR이 활성화되어 NPC 유전자 점사를 증가시킵니다. 그 결과 NPC 베타라타메이즈가 대량으로 생산이 돼요. 이게 대량으로 생산이 되면 NPC 베타락타메이즈의 대량 생산이 되면 이제 항생제를 무력화시킵니다. 잘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치료 중에 내성이 발생하는데 이 치료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조절 시스템에 변화가 생기면 지속적으로 가생산이 돼서 이때 이제 또 3세대 세팔로스포린의 내성이 생겨요. 그렇다고 끝인 것 같습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세팔로스포린이 그 카바페넴 직전에 이제 쓰는 그 단계인데 거기는 이제 뚫린 지가 좀 오래돼갖고
그쪽보다는 사실은 이제 지금 아까 전에 쭉 일맥상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포커스는 그 마지막 이야기했던 카바페님이 이제 뚫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같이 시온이가 얘기할 때 그 부분들 이제 열어놓고서 같이 봤는데 그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근데 요 MP3보다는 요 락타메이즈 쪽을 우리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려고는 하는데 아쉽게도 엔테로박터는 저희가 지금 매성균은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게 다루진 않을 거고요. 카바페넴을 이제 분해할 수 있는 카바페네메이즈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를 좀 나눠요. 이거는 사실 전체적으로 다 비슷하게 얘기가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보면요. 클래스 A라고 하는 카바페넴 효소가 있는 그 분해 요소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클래스 A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거는 억제제들이 조금 개발되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건 억제해서 충분히 아직까지는 그래도 처리가 가능한 정도로 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클래스 B에 해당하는 락타메이스입니다. 이거는 베타락탄계에 포함되는 카바페넨도 당연히 무력화시키고요. 광범위하게 무력화를 시키는데 이걸 억제할 수 있는 게 잘 없다라고 제가 아까 한번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클래스 B에 속하는 메탈로 베타라타메이즈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종류로 이제 유명한 게 크게 세 종류인데요. 이제 인도에서 발생한 뉴델리에서 발생했다 그래서 앞에 뉴델리를 붙여갖고 메탈로 베타락타메이즈 M자를 땄고요. 그리고 유럽에서 발생한 거, 그리고 아시아 중심으로 발생한 거, 그리고 세 가지 계열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세 가지를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연구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아까 처음 시작할 때 한번 얘기는 했지만 엔테로박터 같은 경우에는 단일균주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이름 자체가 장내 세균과에 속하는 균들이라 그래갖고 최소 지금 22개 정도가 가장 병원성에 밀접하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이거는 얻기도 힘들고 지금 어떻게 연구를 할지를 모르겠는데 우선 당장은 잠깐은 우선순위 조금 낮춰놓고 하면 연구를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결국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 아까 전에 베타락타메이즈 계열 유명한 것도 있었죠. 그것들을 다른 세균에서 갖고 있는 것도 저희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효과가 있는 항생제를 찾게 되면은 아마 여기도 높은 확률로 같이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긴 시간이었는데 다들 수고하셨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